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이 발효된 가운데 중동 지역 재건 사업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설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휴전으로 중동 위기가 일단락되며 중동 재건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건설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히며 휴전에 들어갔고, 이후 소규모 충돌이 이어졌지만 다시 한번 휴전을 강조하며 양측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이 합의되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협상 재개 가능성도 높아졌다며 추후 재건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수주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욱 오를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휴전 소식에 DLENC의 주가는 14.46% 상승한 55,400원에 현대건설의 주가도 6.29%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AI 산업의 수요가 미국 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자 국내 반도체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AMD와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대표 반도체주들의 주가가 미국 리서치 업체 멜리우스의 긍정적 평가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기대감 등에 힘입어 급등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SK그룹의 영업이익이 삼성을 앞서며 첫 1위 자리에 오르는 등 여러 호재에 힘입어 4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69% 상승한 28만 6천 원에 장을 마쳤고, 제주반도체와 한미반도체도 각각 19.4%와 5.06%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6월 수출 증가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8.3% 늘어났다는 소식에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자동차의 수출이 유럽을 중심으로 9.2% 증가했고, 미국에 대한 수출도 4.3%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영국 오토카 어워즈에서 기아와 현대차 양사 모두가 최고 영예를 거머쥔 것이 호재로 다가왔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카가 주관하는 2025 오토카 어워즈에서 최고 영예인 이시고니스 트로피를 송호성 기아 사장이 수상했고, 기아의 EV3와 현대의 아이오닉 5N도 각각 최고의 전기차상과 5스타상을 수상하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소식에 현대차는 5.34% 상승한 21만 7천 원에, 기아의 주가는 4.33% 오른 10만 1,1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잇따라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을 출원했지만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 BIS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시장 선점을 위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잇따라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을 출원하며 행동에 나섰지만 한은과 BIS는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이 금융안전과 통화 주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전 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이 금융시장 불안과 외환시장 충격 등 다양한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국제결제은행도 같은 날 연례보고서 초안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주권을 약화시키고 자본 유출 위험을 키우며 투명성 부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금융사들의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 출원은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보이지만 금융당국과 국제기구의 경고처럼 제도적 장치 없이 확산될 경우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며 정부와 당국의 향후 정책 방향과 규제 정비에 이목이 집중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1.08% 하락한 36,600원으로 마감했고,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장 초반 24%까지 급등했지만 이후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1.96% 상승한 93,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케터.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그간 빠르게 올라왔던 국내 증시,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양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짚어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장 초반에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3,120포인트 선에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내 약세로 좀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오늘 저점은 3,084포인트. 이내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강보합과 약보합을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마감장에서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던 모습입니다. 0.15% 상승하면서 3,100포인트 선은 그래도 지켜냈다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오늘 다소 아쉬웠습니다. 결국은 800포인트를 지지해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803포인트, 고점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내 저점을 좀 디디는 모습이었습니다. 793포인트까지 저점 터치 이후에 계속해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오늘 0.34% 하락한 798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매도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5천억 원 이상 팔아내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지만 개인이 크게 매수 흐름을 이어가면서 그래도 코스피의 이 하방을 좀 지지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 같은 경우는 7,500억 원 이상 담아내는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닥도 체크해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 역시나 매도 흐름이 이어졌고요. 특히나 오늘 외국인의 매도폭이 더 컸습니다. 1,400억 원 이상 팔아내는 흐름이었고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는 이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7,100억 원 이상, 2,100억 원 이상 담아내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주목받았는지 관련한 이슈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유틸리티부터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죠. 전기요금 인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들려왔었고요. 앞서 이에 따라서 한국전력이라던가 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9%에서 10%가량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한국전력에서 3분기 전기요금 동결하겠다라고 앞서 밝혔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를 해결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왜 급등했는지 각각 짚어보시죠. 먼저 한국전력부터 체크를 해보면은요. 메리츠증권에서 한국전력 완전 원전 수혜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전력과 한수원이 해외 원전 수출에서 운영 총괄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자재 기업들 또 현대건설 같은 이 시공사들에게 하도급 계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전 수출의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한수원 역시나 한국전력의 자회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전망들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국가스공사를 조금 살펴보면 한국가스공사는 사실 그동안 이 PBR 열등생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0.29배 PBR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종목을 한 줄로 좀 세워놨을 때 밑에서 3등을 하고 있는 굉장히 PBR이 낮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좀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PBR이 낮아서가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서 이 한국가스공사의 발목을 잡아왔던 민수용 이 미수급 하반기에는 좀 점진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 나오면서 그래도 좀 악재를 해소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에 따라서 그럼 저평가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시선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비즈니스가 좀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도 보고 있는데요. IM증권 측에서는 이 트럼프 2.0이 들어서면서 이 미국 내에서 LNG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국내 정부가 이제 이 LNG 수입을 카드로 좀 들고 나갈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 최대 구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입 후에 다시 되판매하는 트레이딩으로 수익성을 좀 창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트레이딩 기회가 좀 확대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더라도 한국가스공사, 이 일본 기업인 제라와 함께 손을 잡고 LNG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이 물량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종목들은 좀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한국전력 체크를 해보면요. 오늘 11%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장중 흐름을 좀 보면은 기관의 매수세가 강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체크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국가스공사는 외국인들이 좀 담아내는 흐름도 확인이 됐었고 오늘 6%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밖에 S&T에너지 지역 난방공사, SK가스 같은 경우도 오늘 일제히 빨간불 켜내는 모습 확인이 됐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지 이어지는 시간에 같이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다른 섹터 어떤 부분들이 주목받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는 반도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마이크론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국내 시간으로 했을 때는 5시 반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3분기 실적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한 전망치를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3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 89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는 12조 원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물론 열어봐야 알겠지만 왜 이렇게 매출에 증가세가 있었냐라고 보면은 AI 시장이 확대가 됐고 이에 따라서 HBM 수요가 증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호조가 실적을 견인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론에 대한 기대감들 오늘 반도체 섹터에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줬는데요. 삼성전자도 오늘 6만 전자를 지지해냈고요. 또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시총 200조를 좀 돌파를 해내면서 마이크론보다 기업 가치가 커졌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 HBM이 긍정적이다라고 해서 SK하이닉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HBM의 선두 자리를 계속해서 SK하이닉스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에는 이 성능을 60% 올렸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6세대 HBM4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가 한 달 더 앞서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12단 샘플 SK하이닉스는 3월에 이미 고객사에 공급을 했고요. 하반기 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6월에 이 샘플을 출하했기 때문에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SK하이닉스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사의 뷰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2분기 실적 앞으로 가이던스를 좀 내놨을 때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이다라고 다울투자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 29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주들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제주반도체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주반도체는 19%대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양자개발 컨소시엄이랑 협력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붙으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도 이어서 급등 흐름이 이어졌고요. ISC 같은 경우 16%대 급등, 마이크로투나노도 7.9%대, 미래반도체, 한미반도체까지 일제히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HBM 수요가 죽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좀 반도체들 다시 주도 섹터로 올라올 수 있을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시간은 역시나 김태훈 파트너와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장 마감을 했습니다. 마켓업에서 본격적으로 시장 전략들 챙겨보시죠. 이어지는 시간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3일 연속 뵙습니다. 네, 앞으로 좀 시장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어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그래도 잘 지지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 다시 한번 여쭤볼까 싶은데요. 네, 오늘 오전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하게 시작했다가 곧바로 꼬라박았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서 진짜 롤러코스터를 탔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전장에는.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도 그래도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오히려 코스닥이 800포인트로 시작해서 798포인트인가요? 그래 끝나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지난 며칠 동안 이 시장을 끌고 왔던 이 AI 쪽 관련된 종목들에서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틸리티 같은 그런 종목들을 옮겨 타면서 이게 빠른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고 그 순환매가 결국은 저점을 높이면서 우리 시장 전체를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성급하게 그 차익 실현하고 발을 빼지 마시고 항상 일정 부분을 분할해서 매도하시면서 일정 부분을 꼭 남겨두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차익 실현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거를 좀 전략으로 주셨고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섹터들 좀 살펴보면 좋을지 이슈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PBR 열등생 가스공사, 호재도 악재도 정부. 네, 진짜 대표적으로 이 PBR 열등생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인데요. 오늘 보니까 뭐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도 정부고 끌어내리는 것도 정부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파트너님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 한국가스공사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애증이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1998년인가 99년도에 이 처음 증권사에서 일을 할 때 언더라이팅 업무에서 IPO 업무를 맡았을 때 그때 처음으로 상장시킨 업체가 이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굉장히 큰 회사였고 IMF 때 어떻게 보면 국가 자산을 팔아서 나라의 좀 재정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좀 그래 나름대로 이제 그 노력했던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 가스 요금, 뭐 전기세 이렇게 부르듯이 국가에서 그 가격을 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과 연결도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도 정부의 뭐 또 정치권의 간섭을 많이 받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그때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이 가격 인상을 좀 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바로 직전에 있던 정부였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오히려 가격을 올렸죠. 그러면서 이 회사들, 그 공기업 성격이 있는 뭐 다 상장돼 있는 회사지만 이 가스공사도 그렇고 전력공사도 그렇고 그 대부분 이 실적들이 굉장히 좀 들쑥날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가격보다는 오히려 이 원재료로 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우리는 전체 에너지의 98%를 해외에서 수입해 옵니다. 그래서 수입해 오는 그 전기를 만드는 원료, 즉 석유죠. 석유나 천연가스, LNG 같은 걸 말하는 건데 이 원료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들의 실적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를 항상 중심에 놓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판가는 고정돼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리진 못하지만 이 판가는 고정돼 있지만 원재료 값이 내려가면 그 사이에 마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 기업이 흑자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오늘 장중에 가스공사가 한국전력보다 더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제유가가 아주 큰 폭으로 하락했고 당분간은 올라오기 어려운 그런 여름철, 지구 북반구가 여름철로 간다는 점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두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남방공사도 마찬가지죠. 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틸리티 종목들을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이제는 유틸리티를 좀 살펴볼 타이밍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들 가져와 주셨는지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가져와 주셨습니다. 역시나 오늘 두 종목이 가장 강했는데 각각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 모두 정말 급등 흐름을 좀 이어갔었는데 다만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각 좀 상승한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같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다른 듯 하면서도 비슷하죠. 왜냐하면 한국전력도 한국가스공사도 모두 외부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해외에서 이제 원재료를 수입해 옵니다. 그 수입해 온 원재료를 갖고 전기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일반 가정에 천연가스를 공급해 주면서 그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전기료, 뭐 가스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금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간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함부로 올릴 수도 없습니다. 이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이 국민 경제에 어떤 부담이 되지 않은 정도만 올렸기 때문에 그 연료비에 연동을 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적자 보는 부분이 많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가 아주 빠르게 내려가고 있고 이게 지구 북반구가 겨울철에서 여름철로 넘어갈 때는 이 국제유가가 원래는 낮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시기에 이라크 전쟁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란 전쟁까지 발생하면서 국제유가가 더 급하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에게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분간 올 가을이나 올 겨울에도 겨울도 뭐 춥지 않고 따뜻한 겨울이 된다면 이 연료비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연료비에 대한 비용이 줄기 때문에 줄어든 비용만큼 한국전력도 한국가스공사도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흑자를 볼 가능성이 크고 흑자를 본다면 과거에 있던 부채를 먼저 끌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재무권 적성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도 가스공사도 모두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확실히 흑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제 유가도 묶어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파트너님 두 종목 중에 애프터픽 어떤 걸로 꼽아주실까요? 일단 그 가장 많은 에너지를 수입해오는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이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력이 가장 큰 수혜를 봅니다. 한국전력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원래는 독점 회사입니다. 전력 송정만을 갖고 있는 독점 회사인데 그리고 워낙 또 덩치도 크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에너지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이 국제유가에 대한 이 실적 연동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런 타이밍에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한국전력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러면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 투자자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한국전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면서 또 한편으로 이 실적 외형도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가장 큰 원가 부담을 갖고 있는 국제유가가 떨어져주면 이 에너지 수입가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면 그만큼 수익이 커집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한국전력이 하루에 10몇 프로씩 움직이는 걸 진짜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예전에는 이 국제유가가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일 때 한국전력은 곧잘 이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틸리티 종목들을 잘 보시면 이번에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네, 하반기 대비해서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보면 어떨까라고 전략 주셨으니까요. 한국전력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준비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 30만 닉스 눈앞, 반도체 랠리 본격 시작. 네, 오늘 시장에서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해지면서 반도체 투톱도 강했고요. 반도체 소부장까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하반기에는 좀 기대 가져봐도 될지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올 하반기에부터 시작해서 내후년까지 한 2년 동안은 이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때문에도 반도체 업체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초부터 1월 달에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취임한 이틀 만에 AI 인프라를 투자한다고 5천억 달러로 자기 임기 4년 동안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AI 쪽에 100조 원 이상의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조 단위가 무슨 애들 장난처럼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AI 산업 분야가 굉장히 크고 AI 산업 분야에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 반도체에
엔비디아는 아예 그냥 미국 증시에서 세계 최대의 시가총액 회사로 올라서기도 했고, 그런데 그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우리나라가 만들어주는 HBM이 필요하죠. 그 HBM을 지금 그 HBM3의 가장 최첨단이죠. 이거의 12단짜리를 독점해서 납품하는 것은 SK 하이닉스 한국 기업입니다. 그만큼 이 AI 관련된 반도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반도체 칩을 만드는 제조회사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 장비업체도, 반도체 제조에 들어가는 소비품을 만드는 소모품 업체도 모두 수혜를 보는 겁니다. 여기에 AI 쪽에 돈이 모이고 그 AI가 반도체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 이유들 좀 짚어주셨고요. 사실 오늘 반도체 투톱뿐만이 아니라 말씀해주신 대로 이 소부장까지 강했는데 앞으로 좀 기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한미반도체와 ISC 가져와 주셨습니다. 역시나 SK 하이닉스가 강했는데 한미반도체 안 살펴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장비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ISC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와 ISC 각각 두 종목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실까요? 네, 원래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비교하려다가 워낙 많이 비교를 해서 식상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장비랑 소모품이랑 각각 하나씩 갖고 왔습니다. 장비 쪽에서 가장 유명한 게 HBM 반도체를 제조하는 TC본더를 만드는 이 한미반도체죠. 그리고 이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그 소모품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켓, 이걸 만드는 게 ISC입니다. 그럼 장중에 ISC가 주가 막 치고 올라가는 걸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소요량이 많습니다. 그 소요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소모품인 IS 소켓도 많이 사용되죠. 그렇기 때문에 ISC는 많이 만들어서 납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SC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SK 하이닉스하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주가 오르는데 약간 발목이 잡혔다는 느낌이 들죠. 결국 오늘 하루에선 이 두 종목 중에 싸움에서는 ISC가 월등하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당분간은 보여지겠지만 이 싸움이 짧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반도체 호황은 2, 3년 동안 계속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한미 반도체도 좋은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네, 긴 호흡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한미반도체 또 ISC 둘 다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파트너님의 원픽은 어떤 건지도 여쭤볼게요. 네. 긴 안목으로 본다면 한미반도체죠.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HBM에서 엔비디아 양으로 독과적으로 납품하다시피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준 TC본드라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만든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장비를 독점해서 납품을 하다가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한화 세미텍이라는 다른 회사를 통해서 TC본드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반반씩 반은 한화 세미텍에다가 반은 한미 반도체에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졸지에 한미 반도체는 매출의 반을 날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올 하반기에 HBM4를 제조할 수 있는 TC본드4를 이 미국의 마이크론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부터 이 엔비디아량으로 이 미국 마이크론이 HBM4를 양산을 한다면 거기에 미리 TC본드4를 납품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한미반도체는 올해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인 SK 하이닉스 향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SK 향에 몰려있던 그 매출액이 반으로 준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는 매출액이 예전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보시면 TC본드에게, 그러니까 이 한미 반도체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원픽으로는 한미반도체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김태현 파트너님께서 이 AI 반도체 이야기 해주시면서 한미반도체를 또 공략주로 가져와 주시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김태현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전략들 세워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가까이 되시면은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육방이 뜨고요. 여기서 시장 이 주도 섹터 또 종목 전략까지 챙겨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는 또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계속해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61,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1.1%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강했죠.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29만 원 선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2.8%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 강했던 2차전지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 0.8%대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시총 5위로 다시 한번 올라온 모습인데요. 2.4%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보합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강보합권, HLB의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제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에코프로 강했던 만큼 오늘 2%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5.8%대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고 왔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김태훈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5천 시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가 3,600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외국계 투자은행 JP모건은 3,500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JP모건이 제시한 근거 중 하나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 권리 강화로 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쪼개기 상장 관행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핵심 사업을 분할 상장하면서 모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고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잦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행위가 어려워진다. 다만 경제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크게 낮췄고 수출 부진과 글로벌 경기 둔화가 기업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의 실적 회복이 중요하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 역시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의를 하러 또 왔는데요. 오늘 이번 주는 한 3일 연장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그 이틀 어제 그제는 굉장히 좀 괜찮게 끝났는데 오늘은 좀 많이 혼조세를 보여서 저만큼이나 지친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계속 달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처럼 등락을 보이면서 결국은 저점을 높여가면서 시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혼란된 시장에서도 중심을 딱 잡으시고 밑바닥이 어디를 찍고 반등이 나오는지를 분명히 확인해 보십시오. 큰 흐름은 대세 상승에 들어선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통합 국적기의 시대라고 해서 이제 여름 휴가를 앞두고 항공사들을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항공업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통합 국적기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이 두 개의 항공사가 아마도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말기에 이제 만들어진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몇십 년 됐습니까? 한 40년 됐나요? 그 40년 만에 이제 간판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대한항공이라는 단일한 회사로 그래서 굉장히 큰 회사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국내에서 뭐 국적기로 당연히 1등일 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태평양 노선에서 아마 1위를 하는 그 거대 항공사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 정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만 이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잘과 또 아나 이 되게 큰 이제 두 개 항공사인데 이 두 개를 합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도 부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이 이제 그 대한항공 합병시키게 된 이유가 바로 이제 이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부실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또 코로나 때문에도 굉장히 항공업 전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위기를 다 겪고 그리고 또 이러한 두 개의 회사가 우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했을 때 이게 전 세계 주요 경쟁 국가들한테 이런 그 뭐랄까요 독과점 문제랄까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검사를 받고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고 모든 고비를 다 넘겨서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 자회사인 저비용 항공사들도 통합을 합니다. 이게 항공업 전체가 다 이 합종 연행을 하는 시기가 이제 도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무엇이 됐든 간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파일럿들은 양사가 모두 임금을 똑같이 맞춰주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이 통합 국적기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고 초입기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 통합, 이 항공업계가 전반적으로 대한항공 중심으로 많이 움직여왔었지만 이제는 저비용 항공사도 생기면서 저비용 항공사들이 많은 승객들을 해외로 날아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단거리뿐만 아니라 중장거리도 이 저비용 항공사들이 뛰어들고 있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경쟁 시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 원화 가치와 그다음에 이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는 말 그대로 항공권하고 항공료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이죠. 유류 할증료가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 항공주들을 보시면 의외로 꽤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유망 테마주들이 있는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또 진에어 등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죠. 요번에 통합하는 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 두 회사가 통합을 하는 것이고 그 자회사인 진에어와 또 에어 부산, 에어 서울 이게 세 회사가 중소형 그 LCC 업체들인데요. 이게 또 통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 이제 에어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에 위치했고 이 진에어 같은 경우는 인천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통합한 회사는 그냥 인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뭐 이 부산 에어 부산이 갖고 있던 그 말 그대로 부산은 지사 형태로 계속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 큰 변화들이 과연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이나 모두 이 항공 여객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시장을 보셔야 되고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종목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빠르게 달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는 통합 국적기 관련해서 강의들 좀 짚어주셨고요. 이런 종목들 우리 대표님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은요, 공부방이 나옵니다. 공부방 통해서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육방 접속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공략주들 준비되어 있거든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통합기, 국적기, 통합 국적기라고 하면 이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을 통해서 이제 합병이 되는데요. 이 대한항공이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말 그대로 이 그 사이즈, 규모도 그렇고 매출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이 회사가 모회사의 한진칼이 뭐 오너일가가 지분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영권 분란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결국은 이 우호 지분들을 많이 확보하면서 최대주주 쪽, 그 조원태 회장 쪽에서 50% 가까이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호반건설의 공격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겠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젠 사람들의 관심이 대한항공에 몰리는 것이죠. 이 항공사를 매매하실 때 가장 조심해 놔야 될 건 원화 가치입니다. 원화 가치와 함께 또 국제유가죠. 왜냐하면 국제유가는 말 그대로 유류 할증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항공료의 가격을 결정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유류 할증료가 늘어나면 그 항공권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고 유류 할증료가 내려가면 그 항공권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특히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이 유류 할증료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요번에 유류 할증료 7월 달에 아마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유류 할증료라고 합니다. 이 말뜻은 해외여행을 많이 갈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공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게 7월 달에 그렇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2분기 때는 국제 유가가 굉장히 널뛰기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2분기까지는 실적이 아직까지는 좀 불안해 보이지만 3분기부터는 확실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의 주식에 투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일의 주가가 지금 이 내일의 실적이 좋아진다면 주가도 그 실적이 밀어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오늘 아침에 빨간불을 장대양불을 켜고 쭉 올라갔다가 오늘 오전에 쭉 밀려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 즉 그동안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보다는 그동안 물려있던 투자들이 우르르 그냥 던지면서 이제 흘러내린 건데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매물을 낮은 가격에 받아내고 다시 이것들을 다 주가를 한 템포 더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뭐 나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은 이미 예정돼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국제유가가 지금부터 해서 지금 하락세가 하반기까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공사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수익을 얻게 되죠. 왜냐하면 연료비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원화 강세가 되면 항공사들은 기본적으로 비행기를 빌려옵니다. 달러를 빌려서 그 비행기를 빌려오는데 그 렌트비를 매달 내야 되죠. 그게 다 달러로 결제해 줍니다. 그런데 원화 강세면 거기서 또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한항공 매수가 23,500원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32,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2,500원. 적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 보시면 이 대한항공과 통합하는 회사 어디겠습니까?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그 모회사인 금호그룹이 부실화되면서 함께 매물로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은 예전에는 나빴어요. 하지만 대한항공이 위탁 경영을 하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물론 항공사 중 그 역약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그 화물 부분을 이번에 매각을 하면서 에어인천에 매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부채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항공기, 대부분 이제 그 항공 화물기들인데요. 화물기들을 11대인가를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부담도 줄였고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작용하면서 아시아나항공도 굉장히 좋은 회사가 됐어요.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앞에서 말씀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유류할증료가 내려갔고 또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서 원화가 강세를 나타냈고 이런 면에서 아시아나항공도 똑같이 혜택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시아나항공이 굉장히 좋았다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것이고 매수가는 10,000원,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높습니다. 그만큼 그 10,000원까지 도달할 때까지 분할해서 사면서 매수 단가를 가장 낮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목표가는 일단 15,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9,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세 번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약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가져와 주셨는데요. 항상 분할 매수 잊지 않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이런 종목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육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가까이 대시면은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공부할 수가 있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어서 공약주 하나 더 남아있거든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 세 번째 종목은 차트를 보시면 지난 2년 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여객은 많이 늘었죠. 항공 여객은. 그만큼 이 시장이 코로나에서 벗어나면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쫙 흘러내린 것은 그동안 과거에 있던 부실들을 떨어내고 코로나 기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채들을 갚느라고 제대로 수익을 못 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수익을 냅니다. 이 진에어입니다. 진에어는 지금 현재 저비용 항공사 중에 가장 실적이 괜찮고 재무 구조가 튼튼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중심으로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이 합쳐집니다. 그런데 에어부산이나 에어서울은 그렇게 재무적으로 좋은 회사들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진에어가 기본적으로 이제 재무 쪽 담당하는 임원들을 그대로 유임시키면서 재무 관리를 탄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 때문에도 진에어의 실적은 이 두 회사를 합치면서 실적 외형 커지면서 수익성도 제대로 잘 갖춰갈 수 있는 그런 회사는 기대감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회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7월 달 유리할증료가 3년 9개월 중에 가장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 여행 수요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특히나 이 시점에 원화가 강세로 나타난다면 더더욱 그러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도 진에어를 잘 보셔야 되고 진에어 매수가 9,50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14,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9,200원을 제시해드리는데요. 일단 다른 무엇보다도 원달러 환율이 6월 말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원달러 환율이 좀 낮아져야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화가 약세해야만 우리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6월 30일 날 종가를 딱 찍고 나면 7월 1일부터는 다시 원달러 환율이 강하게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이 원화 가치가 강해지는 건 추세입니다. 추세이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춰서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 것이고 항공사들은 원화 강세가 할 때 가장 큰 수익을 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네, 진에어까지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대한항공에 이어서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진에어까지 하반기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전략들 우리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세워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가까이 대시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교육방 뜹니다. 여기 접속하셔서 같이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는 이 방법이 조금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 챙겨주신 김태훈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4시에 또 알찬 정보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